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4월 2일 11시 47분이 지나고 있네요. 앞서 이제 그 범주론 9장에 대한 거 하고서 이제 또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범주론 10장 같은 경우는 쌍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쌍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페어링이 된다. 그 어느 한 개념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개념도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들을 말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개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쌍개념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한 쌍으로 인식되는 개념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상호 규정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뭐 양적인 측면에서 두 배와 절반, 그다음에 반대됨으로써 이제 쌍개념이 생기는데 이거는 질 기준으로 좋은가 나쁨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기능이라는 성질의 기준으로 해서 장님과 일반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개념도 있고요. 문장화됨에 따라서 이제 문장에 따른 성질을 갖습니다. 긍정문, 부정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장과 사태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쌍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쌍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나타나는 거는 이제 관계의 쌍 개념입니다.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 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특징을 지니면 관계 범주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두 배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그의 절반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배라던가 절반이라던가가 하는 개념이 나타나려면 두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존재가 있음을 통해서 그 규정이 발생하고 자기들의 정의가 생기고 자기들의 개념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관계 쌍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쌍개념의 특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언급하는 거는 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특징. 그래서 두 배가 절반의 두 배고 절반은 두 배의 절반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면은 관계 쌍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쌍개념이 있습니다. 반대 쌍개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음과 나쁨, 그리고 병과 건강, 홀과 짝,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성질이 정반대인 것들을 말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 쌍개념의 특징 같은 경우는 관계상 개념과 다르게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음과 나쁨, 좋음과 나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질이라는 그 성질, 뭐 그 품질이라는 이런 질이라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음과 나쁨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해주지 않고요. 이 질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계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계 개념은 서로가 서로의 규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두 배는 무조건 절반을 둬야 합니다. 절반을 두지 않으면 두 배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좋음은 나쁨이 없어도 질이 좋다면 좋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굳이 이제 전제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 반대쌍 개념이다. 좋음이라는 개념, 나쁨이라는 개념이다. 물론 우리가 질이 나쁜 상태를 보고서 질이 좋은 상태를 연상할 수는 있어요. 연상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그 좋은 상태가 있어야 나쁜 상태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 쌍개념들은 이분법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적인 경우가 있는데 병과 건강, 홀과 짝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해당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있거나 건강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홀과 짝 같은 경우도 수에 대한 거죠. 수에 대한 건데 홀수이거나 짝수일 수 있지 홀수와 짝수 중간 개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음과 나쁨, 하향과 검정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개념들이 있어요. 중간에 개념들이 있는데 이 중간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좋음과 나쁨이 극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라는 의미니까 좋음과 나쁨 사이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약간 좋은데 약간 나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펙트럼적인 그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얀과 검정 같은 경우도 중간 개념이 있는데 회색, 빨강, 노랑 이런 것들. 하얀과 검정이 제일 극단이죠. 극단 사이에 회색도 있고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 개념들의 분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중간 개념이 있는 경우에 중간에 놓인 개념들 중에 이제 별도 명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이거는 별도의 명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의 차간에서 파생한 개념인데, 파생한 명칭인데 회색, 빨강, 노랑과 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의 특징인데요. 참 되게 희한한 개념들이 많죠. 보게 되면 기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갖는 특징들.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범주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앞서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되는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한다는 건 정의된다는 거거든요. 장님이나 일반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시각과 관련된 기준으로 봤을 때 장님은 시력이 없는 거고 일반인은 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능력, 시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쌍개념이 됩니다. 장님과 뭐 비장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이 없는 동물, 눈이 있는 동물도 서로 쌍을 이뤄요. 예, 쌍을 이루는데 여기서 기준도 시각기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쌍개념이 생기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능력의 소유, 기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쌍개념이 형성이 된다.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다.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쌍개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관계 범주하고 관계 쌍개념하고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 같은 경우에 중간 개념이 없고 보류의 특징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에 반대 쌍개념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둘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거다,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예시를 보게 되면은 시력의 소유와 시력의 상실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시력이 소유하면서 상실된 상태,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반박으로 한쪽 눈이 시력이 있고 한쪽 눈이 시력이 상실됐으면 이건 중간 상태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한쪽 눈에 대한 시력 소유와 한쪽 눈에 대한 시력 상실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유와 상실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시력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한쪽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상실이 아니라 그래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중간 상태 없다. 두 눈을 잃었을 때는 시력 상실 상태가 성립이 되지만 한쪽 눈만이라도 있을 때는 시력 소유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태아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 눈이 발달하지 않은, 태아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 존재가 자라나면 시력을 가질 상태인데 아직 눈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이 존재는 시력을 가진 상태냐 시력을 상실한 상태냐 했을 때 둘 중 하나의 상태로 가긴 하겠는데 아직 발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적인 뭔가를 나타내기는 어렵고 그냥 아직은 모르는 상태, 답보 상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반대 개념 같은 경우엔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스펙트럼적으로 가는데,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지의 영역, 답보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반대 쌍개념하고는 좀 약간 달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 이분법적인 그 쌍개념이 이제 기능 소유 여부에 대한 쌍개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 개념도 없고 보류의 특징을 지닌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세 번째 특징으로 반대 쌍개념은 이제 상태 변화가 가능한데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시로 들어준 게 이런 건데요. 하향이라는 이 반대 쌍개념이죠. 하향과 검정은 반대되는 쌍개념인데, 이게 하향이 검정이 될 수도 있고 검정이 하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 같은 경우, 시력 소유와 시력 상실, 네, 이 경우를 보게 된다면 시력을 소유했다가 시력 상실하는 변화가 가능한데, 시력을 상실했다가 시력을 소유하는 변화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으니까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약간 단편적인 경향이 있는 게, 편향된 경향이 있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하얀 장미가 흑장미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하얀 장미, 흑장미를 얘기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냐?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있냐? 물론 병이나 이런 뭐 색소 관련된 피부 색소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본성이기 때문에 하얀 장미는 하양이 본성이고 흑장미는 이제 검정이 본성인데 이 본성이 변화 가능한 본성이 있고 변화 불가능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대 쌍개념이 변화 가능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냐, 모든 반대 쌍개념이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반대 쌍개념들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뭐 아까 그 9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먹물과 하얀 천의 경우에서 하얀 천은 그 색깔 변화가 가능한 상태의 존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닌 경우, 본성적으로 어떤 색깔을 지니는 경우는 변화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시가 과연 적절하냐라고 보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는 반대 쌍개념과 기능 소유 여부에 따른 쌍개념은 변화를 통해서도 구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화됨에 따른 쌍개념의 특징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문장과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는 서로 쌍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빨갛다는 문장, 이거는 빨간 사과의 사태랑 쌍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 간에 대체로 사태와 쌍을 이루게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태는 없는데 문장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거짓이 되는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문장의 긍정 부정 여부에 따라 서로 쌍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빨갛지 않다. 이거는 빨갛다는 긍정문이고 빨갛지 않다는 부정문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쌍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뭐 철수는 학교에 갔다,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쌍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장들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사태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참 거짓과 관련된다. 문장화됨에 따른 쌍개념 같은 경우에 참 거짓과 관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대 쌍개념이나 관계 쌍개념이나 기능 소유 여부 개념 같은 경우는 참 거짓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과 병, 이거는 참 거짓을 논할 대상이 아니고요. 두 배와 절반도 참 거짓을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력이 있음과 시력이 없음, 이것도 참 거짓을 논할 대상이 아닌데 딱 유일하게 문장화됨에 따른 쌍개념 같은 경우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빨갛다와 사과가 빨갛지 않다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왜 이 세 가지 개념, 반대 쌍개념, 관계 쌍개념, 기능 소유 여부 개념 같은 경우는 쌍개념이죠. 이것들은 왜 거짓을 논할 수 없냐,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냐라고 보게 되면은 문장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들은 개념인 거예요. 건강, 병 이런 단순 개념을 놓고서 참 거짓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문장화가 된다면은 이제 그 참 거짓을 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문장화 된 경우라면 모두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냐라는 문제도 남겠죠. 근데 모두 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논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태하고 그 사태를 표현하는 문장이 서로 쌍을 이루게 돼요. 쌍을 이루게 되는데 사태하고 전혀 무관한 문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태와 전혀 무관한 거를 허용해주는 문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뭐 참거짓 여부를 논하진 않죠. 뭐 물론 허구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참거짓을 논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우에 참거짓을 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허구니까 허구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즐기고 유의를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문장화된 경우라고 해서 모두 참거짓을 논할 대상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사태를 올바르게 표기했는지를 검토할 때인데, 사태를 애초에 올바르게 표현했다, 아니면 사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애초에 이제 참거짓을 논하지 않고 애초에 허구거나 애초에 참이거나 이런 식으로 분간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다음 또 있네요. 다음 볼까요?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제가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쌍개념이라는 게 사실 범주론을 보시면서 아마 계속 언급이 됐을 거예요. 맞노인 것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노인다라는 건 반대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대되는 걸 맞노인다라고 보잖아요. 두 배와 절반도 어떻게 보면 반대된다라는 느낌으로 갖고, 그다음에 기능 소유 여부도 반대된다, 문장화되어 반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좀 더 규칙을 정한 거죠. 규칙을 정해서 보게 되면은 반대되는 이런 쌍개념들도 되게 종류가 나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쌍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앞에서 봤다면은 9장까지 오는 과정에 성질에 대한 챕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쌍개념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면서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쌍개념이 아마 다들 아시긴 아실 거예요. 아시긴 아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인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왜 이걸 나눴냐라고 하면은 그냥 언어를 살피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뭔가 무의미해 보이긴 하지만 나누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장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11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